트럼프가 꼬리를 내렸다라는 언론 보도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즉 미중은 싸움을 할 체력 자체도 안 된다. 두 번째, 중국은 버티긴 할 텐데 이거는 계속 조금씩 손해보고 손실보고 피해를 보고 피를 흘리면서 맞이하는 체급이 안 맞는 전쟁에 중국이 돌입한 거다. 과거부터 트럼프는 일기 때도 이슬람 인종 자체, 이슬람교를 믿는 인종 자체를 갖다가 테러의 가능성이 있는 인종들이다라고 하면서 아예 미국의 출입 자체를 완전히 제한을 해버렸거든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란을 갖다가 굉장히 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란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란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문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란은 다급해졌고 미국과 중국의 관세 대타협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관세 협정에 대해서 서로 협약을 했죠. 핵심은 뭐냐면 90일 정도 유예를 갖고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 20% 관세를 매기기로 하는데 이 20%, 24% 관세를 매기는 거를 90일 동안 유예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보편 관세로 매겨져 있는 10%라는 이 관세는 유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무역확장법에 의해서 232조로 뭐 예를 들면 상품별로 관세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145%까지 육박할 것이다라고 했던 관세는 그거는 행정 명령 자체를 철회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금 기존의 가중 평균화된 무역 관세율이 사실은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사실 2% 언더였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까지 19.8 정도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상호관세, 보편관세 10%가 들어간 상태로 앞으로 90일 동안 유지. 그리고 추가적인 24%는 추후에 결정하겠다라는 여지를 남겨놨고, 그러면 지금 이 정책은 뭐냐면 관세율을 앞으로 90일 지나서 50%대로 올릴 것이냐, 아니냐는 90일 동안에 또 다른 협정에 의해서 혹은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협의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이 얼마나 미국산 상품 많이 사줄 거냐, 그 약속 지켜라.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중국도 역시 똑같이 이야기를 했죠. 똑같이 10% 관세. 그러니까 그 전에 중국은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웨이티드 된 레버리지, 그러니까 가중평균화된 관세가 오히려 2%인가 3%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미국보다. 그래서 거기에 자신들도 이제 보편관세 10% 매긴 거에 대응한 10%는 매겨놓고 24% 매길 건데 이걸 90일 동안 유예한다. 중국 역시도 협의의 과정을 거치겠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거는 협의일 뿐이지 이게 최종 확정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즉 관세율은 처음에 세게 서로 때려놓고 사실은 협의를 가져서 충분히 낮출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서서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 뒤에 한번 보시면요. 자, 이 표가 상당히 지금 좀 핵심적인 도표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미국 입장에서 사실 중국 대상으로 보면은 거의 연간으로 보면은 한 많을 때는 5천억 달러 정도 수입을 하고 이게 좀 줄어들 때는 한 3천억에서 이제 4천억 달러 정도 사이에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특징적인 게 있죠. 수출은 완만하게 플랫한 형태를 가져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그냥 수출은 계속 꾸준한 추세로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월간 금액으로 봤을 때 100억 달러 정도 내외의 수준만 계속 유지를 합니다. 거기서 좀 더 늘었다, 낮았다. 월간으로 봤을 때요. 근데 수입은 보시면은 완만한 게 아니라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추세이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가 그렇게 강력하게 막으려는 이유도 사실은 가성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물건, 그러니까 미국이 잘하는 반도체, 그 다음에 우리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보잉에서 만드는 전투기 아니면은 군사 그리고 그 외에 우리 항공 이제 에어로 이런 쪽 부품과 이제 비행기 이런 것들은 보잉에서 이제 747 여객기 같은 것들을 이제 완성품으로 잘 만들고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부분은 가격이 비싸지만 기술력 자체나 제품의 품질은 사실 중국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생필품이나 1차 가공품, 화학 제품, 그다음에 철강, 그리고 비금속류 이런 쪽에서는 사실상 중국 제품의 가성비가 너무 싸요. 왜냐하면 이런 제품들의 특성은 질적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화장실에 가가지고 쓰는 그
슬리퍼라든지 주방용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고무장갑 이런 거 사실 질적 가치가 굉장히 다르고 어떤 거는 더 탱탱하고 덜 탱탱하고 이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사실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그럼 결국 싸냐 안 싸냐의 문제인데 중국의 제품들이 그런 것들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요즘에 이제 미국 내에서 유행하는 게 비디오 콘솔 게임기 되게 유행하거든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콘솔 기기로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 모바일이다라고 했지만 사실 추억의 어떤 콘솔 기기를 가지고서 게임을 하는 패턴들이 일어나는데 저가형 콘솔 게임 기기라든지 아니면 저가형 컴퓨터, 저가형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에서 가성비가 너무 좋으니까 잘 팔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트럼프가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 와도.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중국의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 자신들의 돈 가지고 중국 키우기만 해줬다라는 입장이 강력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수입을 어떻게든지 줄여서 옥죄는 정책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현실상 2000년 초반 때부터 보시면 수입이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사주는 걸 누가 했나요? 미국인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 부자가 국채로 결국에는 달러로 이제 해외에 돈을 이제 결국에는 국채와 달러를 수출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이 가계에 풍부하게 이어지니까 가계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죠? 가계는 게을러지는 거죠. 가계는 뭐죠? 노동자들이잖아요. 노동자들은 게을러져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여기에 미국 주식시장이 사실 우리가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 비율이 200%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성장을 하는 것보다 주가의 상승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되니까 캐피탈 게인, 노동소득은 일단은 인당, 시간당 임금은 높게 최대한 받으면서 나머지 부분의 소득을 정부에서 사회 이전 소득으로 받고 그 나머지를 또 캐피탈 게인, 임대료, 렌트, 그 다음에 자본시장의 차익, 이런 것들. 여기에 이제 연금자들 같은 경우 뮤추얼 펀드의 소득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걸 가지고 쓰다 보니 당연히 이 많은 돈들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느냐 다 흘러나가는 거죠. 중국 수입으로 늘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그래도 사실 미국 입장에서 성장을 도와주는 일을 하기는 이제는 좀 힘들죠. 서로 간의 관계는 이미 이제 깨졌다고 봐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계속 세게 부과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론에, 사실 이런 정책이 끝났다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1번 정리하겠습니다. 뭐냐면 관세 협정을 하겠다고 했고 90일 여지 남겼잖아요. 만약에 1기 때 마지막 무역 협상이 2천억 달러 내외의 농산물과 서비스, 그리고 상품을 중국이 미국산을 수입해준다 약속하면서 협정에 돌입했어요. 그러면 2기 때잖아요. 2기 때는 미란 보고서에도 그랬고 대선 캠페인과 1기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이 백악관을 떠난 동안 중국의 횡포는 더해졌고 중국의 횡포의 핵심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영역에서 중국이 중국산이지만 중국산이 아닌 것처럼 모방을 하거나 아니면 멕시코를 통해서 우회적인 수출을 하거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갉아먹는 그러한 규모와 행태는 더 커지고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얘기인 즉슨 뭐냐면 제가 이제 요 행간의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최소 무역협정이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상품을 최소한 3천억 달러 이상, 물가상승이나 이런 그동안의 수입이 늘어난 규모를 보면 최소 3천억 달러 이상을 사준다는 것을 매년간입니다. 연간으로 3천억 달러 이상을 사준다는 걸 약속을 할 때 이 협정은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 3천억 달러 이상을 사주는 것을 약속을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 협정은 언제든지 깨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본시장,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지만 중국에 대한 센티먼트는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이제 또다시 뭐 시장 자체가 패닉으로는 안 갈 겁니다. 하단은 어느 정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미국의 이제 M7 기업들의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평가 많이 해소가 됐거든요. 특히 반도체 쪽도 많이 해소가 됐고 이번에 실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은 아니겠지만 무차별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미국 시장을 또 공격적으로 너무 따라가는 것은 좀 약간 리스키하다. 언제든지 미중 협상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이 표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하고 이거 싸우는 이 게임은 아쉬울 거 없는 싸움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이야기는 주가를 보고 경제를 판단하면요. 주가 빠지면 경기 침체 오는 것 같고 주가 오르면 경기가 호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오류를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소매 판매는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패턴으로 봐도 증가율 자체가 약간 슬로우 다운 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소매 판매, 수요 쪽.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거는 돈이 없어서냐. 가계의 돈은 아직도 25조 달러 이상의 소득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명목 GDP 거의 뭐 30조 달러, 그러니까 29조에서 30조 달러 하는 그런 국가가 25조 달러 유지하고 있는 건 사실은 소득 기반이 약화된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불안한 양상, 그 다음에 앞으로의 미래 소비, 미래의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여지를 생각했을 때 돈을 아껴두려는 것, 움츠려드는 것, 이런 것들이 소비를 갖다가 제약하는 요소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이제 침체로 간다라는 외사들, 피델리티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지표를 잣대로 해서 트럼프 시기에는 침체가 온다 그러면 미국 주식 다 팔아야 됩니다. 전 세계에 위험 주식은 다 파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인도 사실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게 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인위적인 침체, 특히 1분기에 미국의 GDP가 전기비 연율 마이너스가 나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수입이 40%가 늘었습니다. 즉 사재기 수입만 있었지 내수를 충분히 사진 않았어요. 내수 서비스 소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위축돼서 돈을 아끼면서 미래 물가가 높아질 것 같으니까 위축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높아질 물건들만 사놓고 비싼 미국 내수의 서비스, 메디케어, 교육, 보건, 복지 이런 것들은 소비를 안 한 거예요. 돈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주춤했지만 반대로 보면요. 여기를 보셔야 돼요. 제조업 생산은 지금 터닝을 하는 포인트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그동안에 미국의 소매 판매나 소비가 좋았던 동안 제조업은 계속 사이클상 ISM 지수 계속 안 좋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돌아설 여지가 생겼어요. 왜 그러면은 제조업은 지금 왜 돌아설 것 같으냐? 이 도표가 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유동성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거의 지금 페드가 금리를 안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내리다 멈춘 상태이고, 이제 파월은 트럼프에 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 지출은 1분기에도 좀 전기비로 보면 줄었어요.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1%대가 나왔어요. 근데 금융 쪽에서의 돈은 아직도 어마어마합니다. 단기 자금 시장의 대표인 MMF 시장은 지금 7조 달러를 육박을 해요. 이 7조 달러가 얼마만큼의 금액이냐면 만약에 GDP로만 계산하면은 거의 우리가 이제 20% 이상의 돈, 그 명목 GDP 20% 이상의 돈이 금융에 머물러 있다 보시면 되고 지금 연준도 양적 완화 규모를 6조 달러로 낮출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6조 달러를 낮춘다고 전제하더라도 사실 이 단기 자금에 있는 시장의 돈이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의 그러니까 유동성을 지금까지 풀었다가 이제 걷어들이면서 6조 달러로 맞추는 건데 그 금액보다 지금 많은 규모를 육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돈이 많은 상태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춰져 있는 사실이 있어요. 트럼프가 왜 그러면 지금 아쉬울 거 없는 싸움이냐. 소비는 조금 위축시키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위축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 온다 해야. 하지만 제조업 생산 서서히 살아날 상황이에요. 근데 금융시장에 돈은 많아요. 자, 뭐냐면 여기서 은행에 대한 대출 규제를 풀기 때문입니다. 이미 작년도 하반기부터 은행에 대해서 타이트닝해지는 정책들. 예를 들면 이게 빨간색이 밑으로 가게 되면 역축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밑으로 가면 타이트하게 이때 보세요. 우리 2020, 21 그때 유동성 막 버블이 막 있고 코로나 때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타이트닝을 누가 시켰느냐? 결국에 정부와 연준이 정책상 대출을 규제하거나 어느 정도 축소시키는 전략들의 정책들을 시행했는데 이미 작년도에 그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24년도 연말부터 이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즉 이야기는 뭐냐면 돈 풀기, 대출을 충분히 하여라라는 정책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렇게 대출이 많아지고 규제가 완화되면 가장 먼저 소비자들은 당연히 소비자들 개인의 입장에서만은 돈 빌려가지고 집 사고 돈 빌려가지고 소비하고 투자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돈이 풀리면서 정부가 돈만 풀려서는 안 돼요. 정부가 세액 감면, 규제 철폐, 인센티브, 세액 공제 이런 것들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세금의 감면과 대출이 풀리는 것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 기업들 입장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투자를 해서 세액 공제를 받거나 세금 감면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예전에 예를 들어서 2%, 3% 정도만 세액 감면을 해주면 예전에 투자를 했던 것보다 투자했을 때 마진이 더
큰 폭으로 개선이 돼요. 그러니까 2, 3%만 감면되는 만큼만 개선되는 게 아니라 4, 5% 이상이 감면이 돼요. 그러니까 마진이 개선이 돼요. 그러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세액 감면 때문에도 높아지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박리담에 얘기하잖아요. 금요일 경제라고 하잖아요. 그 마진이 높아지는데 대규모 투자를 해서 어쨌든 마진을 최대한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게 기업들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투자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소비가 지금 잠깐 위축되고 움츠러들었는데 근데 누가 투자를 해? 아, 그건 단기적인 시각이고 그건 3개월, 6개월의 시각이고요. 기업들의 입장에서 사이클상 앞으로 2년, 3년 동안 결국에 미국 경제가 침체로 오면서 망할 것이냐 아니냐를 본다면 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트럼프가 후기로 가면 갈수록 살리는 쪽으로 정책을 취할 것 같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이제 전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가 되면 당연히 앞서서 보신 표와 같이 제조업 생산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는 지금 크로스 X, 소매 판매가 크로스 X가 나면서 오히려 좋아지는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것을 이제 하나로 요약해 놓은 이제 차트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미국의 선행 지수는 심리적인 지표가 많이 들어갑니다. 주가 지수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파란색 선을 보면 선행 지수는 빠지고 있어요. 위축되고 있어요. 심리가 위축되고 있어요. ISM, 소비자 기대 지수, 심리 지수 다 떨어져요. 그런데 제조업 생산, 실제 생산된 금액, 실제 제조업 판매된 금액들, 이런 실제 건설 투자, 착공 건수나 건설 투자 금액,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계산된 동행지수 회색, 그 다음에 옅은 이제 파란색 선의 그 후행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즉 뭐냐면, 펀더멘탈의 이상 징후는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없는데, 지금 현재 선행지수 심리적으로 위치고 시키고 있다.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충분히 강약 조절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위축을 시키면서도 그러면서도 정책적으로 자신이 관세로서 뭔가 하려는 것들을 중국한테 압박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중국보다 지금 싸우기에 충분히 여건이 좋다는 거예요.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고 있고 앞으로 돈을 그만큼 지준율 인하하고 요즘에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되는 금리 낮춰주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 재대출 금리 낮춰주고 있고 그다음에 자본시장 육성화 대책에 대한 자금 융자금을 또 늘려주고 있고 뭐 각종 분야를 다 하거든요. 작년도에 이은 시리즈물 유동성 공급 시리즈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야 관세 전쟁에서 그래도 내수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타격을 덜 맞게 만들 수 있는 거고 미국의 입장은 심리는 위축되나 사실상 트럼프가 현재의 펀더멘탈 제조업 경기 살아나는 것, 대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부과가 되면 미국은 오히려 지금 싸운다는 표현도 그렇죠. 미중이 대립하는 어떻게 보면 싸움의 격이 안 맞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선 지금 아쉬울 거 없는 게임인데 그런데 이러한 양상이 이번에 무역협정의 여지를 중국하고 남겨놨기 때문에 제네바의 협정에서 그랬기 때문에 트럼프가 꼬리를 내렸다라는 언론 보도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꼬리 내린 게 아니라 이거는 어차피 트럼프 입장에선 지금 아쉬울 게 없는데 잠시 어쨌든 중국이 사준다는 약속을 3천억 달러 이상 할 것을 전제로 협정의 여지를 열어둔 것 뿐이지 미국이 뭔가 힘들어질 것 같은 꼬리를 내려서 중국 입장에 맞춰서 좀 뭔가 협정을 했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죠. 미국은 그 한마디로 이번에 협정이 사실상 중국의 약속을 이행하는 걸 보고 다시 관세율을 재조정할 여지는 충분히 있고, 한 가지 픽스된 거는 영국 쪽에 대해서 관세 협정을 특히 의약품, 그 다음에 자동차 개방,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미국산 자동차 개방,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협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거의 마무리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쭉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도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개방을 해주고, 또 특히나 방위비 지출에 대해서 충분한 지출을 할 것을 미국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세에 충분히 조정이 됐고, 그래서 반도체나 아마 장비나 소재 쪽은 일본의 관세율이 상당히 낮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협상에 본격적인 진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한 어떤 다른 타국들보다는 우리한 조건에 세율을 맞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거론되는 이제 이 미중 싸움이 끝났고 그다음에 결국 미국이 꼬리를 내렸다라는 것은 그거는 과장된 표현이다. 언제든지 다시 발발할 수 있고 다만 나머지 국가들은 정리가 되고 있는 추세이고 한국도
역시 지금 시기가 좀 늦긴 하지만 어느 정도 협상에 그 문구가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요. 만약 미국과의 협정을 중국이 계속 이행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득일까요?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는 걸까요?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지금 명목 GDP를요, 보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 중국의 명목 GDP는 그동안에 2000년 초반부터 최근까지 누적된 복리화된 경상수지가 지금 중국의 GDP랑 딱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의 성장 모형은 아주 심플합니다. 외부의 인력을 수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수출이 기술의 수출이 있고 기술 수출의 비중이 큰 부분이 있고 인력의 수출이 큰 부분인데 중국은 인력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인력을 통해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저가형이고 마진이 낮은 것들에 대한 상품 수출을 인력을 통해서 양적으로 수출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 수출을 하던 패턴들을 그것 때문에 이제 덕을 받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수출하면서 혜택을 받던 국가가 어디죠? 당연히 미국입니다. 시장 자체의 파이가 컸기 때문에. 물론 이제 후기로 가면서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고 자꾸 서로 간에 이제 관세 전쟁이 나오니까 유럽이란 시장을 중국이 뚫어가곤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 제일 큰 시장이에요. 미국 덕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 달러 돈으로 사실 건국된 나라가 중국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물론 이제 약간은 이제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럴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수 성장으로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수 성장으로 바꾸겠다고 해요. 그래서 메디케어나 여러 가지 서비스 보건복지 그런 부분들을 미국하고 똑같이 지금 5개년 계획을 갖다 만들어서 우리도 수출 없이 먹고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요. 근데 이게 가능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냐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 표현 할 수 있겠죠. 성장 모형이 이렇게 바뀌면요. 아주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해 볼게요. 어떤 집이 있어요. 근데 이 집이 이제 조금 조금씩 돈을 벌면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부자가 된 계기는 밖에 가서 아버지가 돈을 이제 오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외부에서. 그런데 부자가 되는 계기가 어쨌든 외부에서 물건을 팔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왔는데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우리 내부에 돈이 많이 쌓였으니까 이젠 내부에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을 풀어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찍어내서 그래가지고 우리 집을 계속 이제 지켜나갈게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제는 뭐냐면 자기가 집안에서 돈을 푼다라고 해서 그 돈 가지고 뭐 자식들, 가족들이 나가서 돈을 쓰면서 충분히 먹고 살게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데 그 경우는요 내부에서의 돈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야 된다는 전제가 들어가요.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은 한마디로 물줄기로 보면은 사실 작은 내울가가 있으면은 외부에서 이제 바다를 타고 오는 큰 강물의 줄기가 있다고 쳤을 때 물줄기가 계속 오면은 이 옹달샘 샘물, 그러니까 큰 강물에 이제 물줄기가 계속 들어오면은 내 이제 작은 옹달샘의 물은 마르지가 않아요. 항상 신선한 물들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진핑의 발상은 외부에서 오는 물 막아도 돼. 포기해도 돼. 그거 막아도 돼. 뚝방으로 막아도 돼. 그 대신 안에서 이미 고인물을, 이 물들을 갖다가 산소 포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계속 물을 갖다가 순환만 시키면 이 물은 건강할 거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순환하는데 단 한 번도 멈추면 안 돼. 하루도 멈추면 안 돼. 하루더라도 멈추면 썩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바로 지금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수 성장의 모형을 하려면 이 내수에서 모든 가계와 대출 기관들, 그다음에 기업들이 기업의 정책, 그다음에 가계는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돈을 계속 쓰고 소비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돈이 계속 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승수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승수 효과가 있다는 건 뭐냐면 돈 풀린 거 대비 GDP를 계속 높이는 거예요. 돈이 많이 돌면서 100원이란 돈이 소비에 쓰였다가 나중에 또 그 돈이 투자로 쓰이고 그다음에 또 이게 나중에는 이제 저축으로 쓰이고 또 다시 그게 다시 돌아가지고 돌아갈 때는 이제 소비에 120원의 돈으로 쓰이고 그다음에 150원의 투자로 쓰이고 이렇게 계속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안 돌죠. 왜냐? 지금 중국에서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뭐죠?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 부분은. 금융이 아니에요. 부동산입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의 침체가 신뢰성 사이클 때문에 사실 침체가 와 있는 상태에서 완만하게 바닥은 찍은 듯 하지만 회복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가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는 중국이 대처해 나가서 계속 미국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지금 상황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중국은 바로 망하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으면요. 옹달샘에 고여 있으면은 산소 포집기나 산소 이제 공급기 이런 거 가지고 돌리다가 하루 안 돌리잖아요? 그럼 물에 이끼 엄청 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바로 썩지 않아요. 못 먹는 물이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틀, 3일 이렇게 이제 공기 공급이 안 되고 산소 공급 안 되고 이제 물 순환 안 시키면은 이제 서서히 썩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중국이 그런 거예요. 서서히 이게 성장이 둔화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4% 중후반 때 나오는 성장률이 갑자기 2%로 갑니까? 쉽게 안 가요. 근데 서서히 내려가는 거죠. 이 답이 일기 때도 나와 있어요. 보시면요. 어쨌든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 정책에 대해서 오너십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 그리고 체급 자체가 미국은 사실은 중국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은 일기 때도 보시면요. 지금 왼쪽 도표에 보신 것처럼 미국은 결국에 경기 자체가 특히 17년, 1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나아졌고 이때는 가장 큰 트리거가 뭐였죠? 이때도 관세 전쟁을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제일 중요한 감세,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제일 핵심이 연방정부의 규제 철폐 이런 것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17, 19. 지금으로 생각하면 올해부터 이제 올해 지금 5월, 5개월이 지났지만 트럼프가 이제부터 내수 부양책을 하거나 대출 규제 완화를 하면 이제부터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이 예견되는 상황이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요국, 미국에 대한 주요 수출국들의 수출의 증가율은 사실 엑스포트 밸류 자체는 계속 꾸준히 늘어납니다. 반대로 일기 때 관세 전쟁을 맞이했던 중국 입장에서는 관세 전쟁을 하면서 데미지 없다, 우리는 돌파 가능하다 했지만 계속적으로 내수에서 약간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었고 수입 수요나 이런 것들조차도 내수 소비에 조금 허덕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수 이외에 수입 수요는 줄어들었고 주변국들, 즉 중국에 대한 주요 교역국들의 중국에 대한 수출 규모는 서서히 플랫하거나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말 그대로 옷 젖듯이 서서히 줍니다. 미중은 싸움을 할 체력 자체도 안 된다. 두 번째, 중국은 버티긴 할 텐데 이거는 계속 조금씩 손해보고 손실보고 피해를 보고 피를 흘리면서 맞이하는 체급이 안 맞는 전쟁에 중국이 돌입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제가 표현해드리면 미국이 트럼프가 꼬랑지를 낸 게 아니라 중국이 약속을 다급하게 90일 안에 지켜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표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완화되면서 미국 증시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도 계속 호재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여기서 하방 경직화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바닥권을 좀 찾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또 큰 폭의 상승을 더 이어가려면 감세안과 대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기 때의 정책과 대선 캠페인 때의 내용, 미란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까지 다 요약을 해보면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아마 2분기 중, 즉 6월 이전까지는 이제 이 정책을 발표할 걸로 보고 그러면은 완만한 상승의 패턴이 이어질 수 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이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안전한 시장을 놓고 본다. 그러니까 상승의 탄력도가 앞으로 계속 좋은 방향, 올라가는 방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서서히 올라가는 방향으로 볼 때는 미국은 서서히 올라가는 방향이 가능하다. 오히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감세하냐 이런 것들 내수 정책이 오면 당연히 유동성이 또 순환이 되고 미국장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회복이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별로 AI 하드웨어를 만드는 이 외의 기업들 중에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대표된 팔란티아나 이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어닝과 EPS 그로스 자체에 대한 약속들, 시장의 기대에 대한 밸류에이션들을 그렇게 완벽하게 충족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수주 모멘텀. 그러니까 그 순간 모멘텀이 확 왔다가 근데 너무 비싸라고 하면은 뭔가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많이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추세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은 완만하게 올라갈 개연성이 있지 여기서 또 폭발적인 어떤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다만 우리가 이제 주요 M7들 실적을 갖다가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제품을 갖다가 출시할 예정에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또 올라가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요를 충분히 착출할 정도로 미국 내에서도 이제
내수부양책이 나오고 기업들에 대한 규제 철폐가 나온다는 전제로는 이런 이제 하드웨어 기업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최근에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이 일단락되고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 분쟁 리스크는 이제 인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힌두교하고 이슬람교 사이 충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종주국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종교에 대한 차이,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우위성을 계속 이제 얘기를 했고 중간중간에 이슬람하고 이제 힌두교하고의 서로 이제 대립이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파키스탄의 규모는 되게 작은 나라이지만 사실 파키스탄도 핵에 대한 이제 보유 기술이 있다라는 전제로 자신들의 그 무력성을 갖다가 계속 위시하려는 모습들이 있었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그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 이번에 크게 표현이 되고 발발이 됐지만 그동안의 역사적 흐름을 러우 전쟁도 사실 크림반도 지역에서의 전쟁,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국제적 전쟁으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국지전이 거의 190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최근까지 보면 7차례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인도 파키스탄도 계속 싸워왔던 거죠. 그러니까 테러가 발생하고 계속 서로 간에 이제 자국에 대해서 이제 존중을 해라. 그다음에 자국에 대한 이제 종교적 특성들. 여기는 오히려 이제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출발한 이제 갈등이 심화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번에도 이런 이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실 이렇게 분쟁이 격화되는 거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모습은 아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러우 전쟁 종식을 계속 종식을 갖다 독려하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국제적 지정학에 대한 질서를 자신이 생각한 대리인 이론, 그러니까 자신이 삼은 대장 있잖아요. 그 대장이 대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나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사우디가 대표적인데 그런 국가의 반대선에 서 있는,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오히려 그 선에 반대에 가서 있는 그런 국가인데 이 파키스탄이 또 이제 양국의 분쟁이 그렇게까지 격화되지는 않겠지만 인도라는 국가를 또 침범하거나 공격하는 모습들은 자신들이 미국이 세워놓은 오너십에 반하는 국가가 또 사실 분쟁을 일으키는, 즉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재를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재를 통해서 서로 억제하고 이 정책들을 갖다가 이제 자기가 결국에 대리인으로 삼은 국가들만이 힘을 발휘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면 빨리 전쟁을 종식시키거나 억제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국 간의 이제 인도 파키스탄의 분쟁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종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이슬람의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과거부터 트럼프는 일기 때도 이슬람 인종 자체, 이슬람교를 믿는 인종 자체를 갖다가 사실은 테러의 가능성이 있는 인종들이다라고 하면서 아예 미국의 관광 목적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출입 자체를 완전히 제한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슬람교도들과 이슬람인들의 그 반발과 위협, 그리고 우리를 이제 억압했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심화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이제 심화되고 이런 분쟁적인 리스크에서 미국의 오너십이나 컨트롤 능력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당시에 시리아를 갖다가 폭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리아의 그 대장을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그 장군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자살을 했습니다. 스스로 자살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인도 파키스탄에서 나온 이런 전쟁들은 어떻게 보면 이슬람 교도들이 또다시 이제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사실 인도가 그동안에 어찌 보면 가장 그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공격을 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이제 경로, 채널, 통로였다 보니까 인도를 공습하고 그 불만을 갖다 표출하는 어떤 수단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이 다시 또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이 분쟁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대리인들이 후티 반군도 있고, 그다음에 혁명 수비대도 있고, 그다음에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 그다음에 이슬람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란의 이런 후티 반군과 같은 이제 대리인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커지면서 이 군대들, 특히 이란 자체가 사실은 이슬람을 굉장히 하마스 조직 자체를 지지를 하고 옹호를 하면서 이슬람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아주 쉽게 경제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그동안에 너무나 없었던 돈들, 너무나 살기 힘들었던 상황에선 벗어났었다. 바이든 정부 때 특히 이란 쪽에 수출의 물꼬를 좀 열어주면서 이란의 국부뿐만 아니라 이란 국가가 지원하는 군사 세력들의 돈들이 꽤 들어갔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사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란을 갖다가 굉장히 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은 예전의 정책들을 보면요, 그냥 트럼프는 바이든하고 딱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중동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그러니까 특히 지금 일기 때 핵 협상에 대해서 없다. 그리고 핵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란 친이란 세력들을 갖다가 계속 컨트롤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리아 폭격까지 했다. 시리아 폭격은 사실은 뭔 관계인데, 근데 시리아는 샘플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당할 수 있으니까 함부로 분쟁을 일으키거나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신이 세워놓은 이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 그다음에 UAE 그때 당시에 이제 협정을 맺게 했거든요. 이 세 국가가 뭉쳐서 이 국가들이 세워놓은 경제적 질서에 맞춰서 가라. 그러면서 트럼프는 그때 이득을 봤죠. 뭐냐면 사우디한테 증산해, 감산해. 그러면 바로바로 그대로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펙의 주도권을 트럼프가 갖게 된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바이든 정부 때는 그 싹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철학들 있잖아요. 다민족주의, 그다음에 평화주의, 공존주의 이런 철학이 안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억압하거나 누구한테 특혜를 줘서 안 된다. 이런 싹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힘을 잃었고 그 대신에 이제 이란의 세력들이 힘을 굉장히 강하게 얻었고 그러면 여기서 이란이 이제 다시 궁핍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핵 협상 자체도 바이든 정부 때 어느 정도 유럽하고 서로 논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핵 협상을 받아들여서 제재를 해제를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들어서자마자 이미 그거는 이제 대선 캠페인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대선 캠페인에 그 한마디 있잖아요. 이란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란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문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란은 다급해졌고 그러면은 지금 이란의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보나 무기의 능력으로 보나 사실은 게임이 안 되지만 자신이 그래도 바이든 정부 때 획득했던 중동 내에서의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억지력과 그런 어떤 힘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씩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 분쟁이 미국 컨트롤 가능하느냐 아니하느냐의 문제로 보면 이거는 가능하고도 남는다. 왜냐하면 트럼프 방식이 그래요. 두 가지 이론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샘플링으로 공격을 하면은 진짜 원래는 트럼프는 그 비개입주의예요. 왜냐면 중동에서는 사실은 사우디를 빼고 나면 중동에 개입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없다. 이번에 후티 반군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무너뜨리겠다, 뭐 이렇게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용 대비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 일기 때 보고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동전에 이 복잡한 지형도에 들어가서 우리가 개입해가지고 혹여나 우리의 군사들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돈을 쓰거나 이런 거 대비해서 여기서 얻는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미 빠져나갔다겠다는 게 대세론적인 미국의 철학인 겁니다. 특히 트럼프의 철학인 거예요. 근데 하나는 남아있죠. 사우디에 대한 컨트롤 능력과 오너십은 계속 유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사우디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자꾸 무기를 갖다가 그동안에 공급을 못하게 했던 바이든 정부랑 다르게 1,000억 달러 이상의 고급 그것도 굉장히 로키드 마틴이 이제 공급하는 고급 첨단 무기를 갖다가 공급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러우 전쟁에 협상을 하는데 자꾸 사우디에서 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우디가 미국의 대리인 국가의 역할을 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우디가 제일 불만이 많았던 게 국방적인 지원이나 무기 지원 이런 것들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계속 이 중동 지역 내에서 아무리 부자인 국가라고 제일 큰 나라라고 해도 힘을 잃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시 되돌려 주려는 트럼프의 특성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인도는 미국과 파키스탄은 중국과 친화적인 국가인데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이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가 일으키는 전쟁 자체는 사실은 제가 이제 경제 분석가이고 이코노미스트니까 사실은 이거를 저는 따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간다고 봐요. 러우 전쟁의 군사적인 목적은 자신의 군사적 그리고 목소리 그다음에 안보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로 인한 경제적 베너핏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특히 안보 이외에 이 무역 항로에서의
이점을 자신들이 획득할 수 있다. 지중해 항로로 나가는 그런 경로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제적 이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 먼저 예시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은 사실상 첫 번째는 어쨌든 이제 그 지역에서의 갈등인 거죠. 어디가 우리 거냐에 대한 문제가 토지, 영토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이 연결이 돼 있죠. 왜냐하면 하마스, 그리고 가자지구, 이 부분에서의 문제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은 사실은 항상 부유했어요. 상대적으로 항상 부유했어요. 왜냐면은 투자의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중동 지역 내에서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린 UAE 협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우디가 중심이 되어서 벤처 투자를 해왔어요, 그동안에.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준 건 뭐냐면 결국에 트럼프가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군사적 지원을 해줄 테니까 오펙으로 잡고 증산, 감산으로 잡고 석유 갖고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자신들이 기회를 계속 제공해 주니까 벤처 투자도 하고 기업들 살리기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성장 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국부를 그래서 배분리해라. 지금 이렇게 계속 이제 석유 파는 장사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충실하게 그렇게 흘러간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데 사우디가 제일 많이 투자한 국가나 기업은 당연히 어딜까요? 그 지역 내에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돈이 메아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 국가가 되면 미국의 대리인 국가가 되면 항상 배불른 상황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외의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다른 지역들은 어떤가요? 다른 국가들은 그런 투자에 진짜 1원도 못 받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적인 궁핍함이 계속 몰리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영토의 분쟁들, 토지에 대한 분쟁들, 그 다음에 문화적인 분쟁들이 있었던 국가들끼리는 대립을 하다가, 그러다가 누군가 한 번씩 쏘게 되면 이제 국지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과 근데 미국, 이 관점은 좀 다르죠.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싸워서 서로 간의 종교적인 문제, 그 다음에 영토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양국이 대리인격 전쟁으로서 싸웠을 때 얻는 경제적 이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요. 즉, 예를 들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파키스탄이 인도를 침공을 해서 인도의 영토를 좀 뺏었다고 칠게요. 그런데 그러면은 중국이 후위에서 뒤에서 이제 밀어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파키스탄이 경제적 이득을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렇지 않다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1대1로 보시잖아요. 파키스탄에도 인도가 투자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투자라고는 했는데 그 명목상의 계약서를 보면은 1대1로를 통한 투자의 계약서 상황에서 국가별 리스트를 보면 파키스탄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 파키스탄도 사실은 1대1로를 근거로 한 대출 확대이지 이게 투자가 아니에요. 결국에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 중국의 지원이었던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줄 수 있는 이 다른 국가들, 신흥국들, 1대1로 관련된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이득은 굉장히 미약하고 굉장히 속된 표현이면 치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전을 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희생을 해서 얻는 이득은 더 불분명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인도라는 국가가 지금 어쨌든 모디 총리가 이번에 트럼프 되면서 빨리 노선을 바꾸면서 감세, 그러니까 자신들이 매기는 관세를 낮추는 이제 관세를 세율을 낮추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을 하면서 트럼프 이제 트럼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도는 아직 본원적으로 지정학적인 색깔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약간 이런 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 있어요. 근데 이 여성이 예전에는 A라는 이제 멋진 남자랑 사이가 좋았습니다. 사이가 좋았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지금은 되게 잘 나가요. 왜냐면 그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직업의 업종이 지금 막 승승장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구 선수인데 예를 들면은 야구를 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고 야구가 막 굉장히 흥행해요. 그래서 막 이제 올라가는데 근데 정세가 바뀌었어요. 스포츠를 갖다가 억압하는 정책이 갑자기 나오고 반대편에 있는 이제 이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사무직, 연구를 하는 연구자가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연구자에 대한 연구 지원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 연구자, B라는 남자가 굉장히 업종 자체가 주면서 몸값이 높아지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여성은 또 B에 약간
솔깃하는 마음으로 전환이 돼요.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하죠.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직업이 이쪽이 더 뜯는 것 같아서 A로 바꿔서 안 그러잖아요. 감정적으로 내가 한번 A한테 상처받아서 B를 조금 더 요즘에 대화하는 중이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보통.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인도가 그런 격이에요. 인도는요, 중국의 그동안 대체를 국가라고 생각했지만 인도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인도는 소비 시장과 공급 시장을 다 갖고 있어요. 인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즉, 공장을 건설해서 만들 수 있는 물건의 가성비는 이제는 중국보다 나아진 상태고요. 두 번째,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국가적 리더십을 보셨는데 시진핑은 이미 그동안의 정책들을 다 한번 크게 발현해서 경제를 급성장시키고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자신의 철학대로 우기기, 장기 집권을 위한 우기기 정책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인도는 아직 아니에요. 앞으로 시행할 수 있는 성장 정책들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부가세라든지 세제 개혁이 있었는데 그거 이외에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들의 패키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신흥국 성장의 스토리에서 봤을 때. 근데 그만큼 인도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아직 수요도 더 많아질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 시장, 국가 기업으로서도 굉장히 탄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인도가 단순히 미국 편이다, 친미국이다 라고 일방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중국도 인도를 노리고 중국도 인도한테 계속 베너핏을 줄 수밖에 없고 우리 쪽하고 가. 그리고 이걸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 우리가 그런 이제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얘기 나요. 앞에서 미국이 그런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중국에서의 리더십을 이제는 포기한다. 그러니까 버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버리고 인도 남태평양 지역에서의 리더십을 가져가겠다. 즉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남아시아의 지역,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이 지역에서 리더십이 더 오히려 필요하고 그게 오히려 돈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을 보시죠. 중국 역시 남중국해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자신의 리더십을 계속 표현하고자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미국은 이렇게 공격하죠. 남중국해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화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갈등을 유발하는 중국이라고 표현하죠. 거기에 이제 국가안보전략을 보고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지정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도 인도, 태평양, 아시아 쪽은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미국도 갖고 싶고 중국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도 입장에서 그냥 미국 편 들어서 싸울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인도는 오히려 자기가 몫값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트럼프가 강경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편에 쓴 것뿐이다. 그래서 이거를 대리인 전쟁을 할 정도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분할되어 있지 않다. 이런 판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 전쟁에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스케줄링은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미국은 항상 오너십을 갖고 싶어 하지만 트럼프는 더 그 부분이 강하죠. 왜냐면은 국제적 질서와 지경학에 대한 컨트롤 능력을 갖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항상 중국은 당연히 대적하고 컨트롤하고 억누르거나 억제하거나 차단해야 되는 국가고 항상 이제 엑스맨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편에 서 있는데 그 중국의 힘을 빼려면 그 엑스맨을 이용해서 뒤흔들어 놓으면 그쪽의 힘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그게 엑스맨이잖아요. 상대편에 있지만 내 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엑스맨을 이용하는 그 전략에서 1기 때는 그게 북한이었던 거고요. 이번 2기 때는 바로 러시아인 겁니다. 왜냐? 러시아는 더 강력해요. 북한은 그때 당시에 그래도 암암리에 중국이 북한을 갖다가 지원하고 북한은 또 중국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큰 거대한 틀의 블록에서 핵심 공산당 국가의 상징적이었는데 이 북한을 갖다가 자꾸 이제 핵 관련돼서 계속 유화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중국의 블록을 갖다가 그때는 지금만큼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거든요. 그 블록을 뒤흔드는 어떤 엑스맨적인 역할을 했던 건데 지금 러시아는 더 커져 있고 그 중국의 지배력이 커져 있는 중국 블록에서 러시아는 굉장히 절대적이죠. 왜냐하면 원유 공급뿐만 아니라 싸게 공급을 해왔잖아요. 사실 러우 전쟁 터졌을 때도 뭐 80불까지 육박했던 유가인데 50불에 판매를 하고 그래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판다. 그래서 경제적 제재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동안 중국 연대를 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사실 아쉬울 거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러시아의 이제 많은 이제 석유 공사 기업들이 계속 재정적으로 그렇게 악순환을 겪지 않을 정도로 버텨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중국의 블록을 뒤흔들려면은 미국은 이번에는 엑스맨이 러시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선에 승리를 하고 나서, 미 대선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그 직후에 재무부에서 바로 작년 12월 달에 바로 취임을 하기 전인데 러시아 7개 은행에 대해서 금융 제재 해제를 하죠. 즉 달러를 이용해서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해서 러시아산 석유 거래를 못하게 막아왔는데 그걸 풀어버리죠. 근데 그게 임시로 해제를 한다고 하고 그게 3월까지만 해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미 러시아를 내 편으로 만들겠다. 이미 상징적인 그 시그널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러시아한테 계속적으로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영토를 갖다가 남부와 동부, 우크라이나 남부 동부, 그다음에 크림반도에 대해서도 영토 병합을 인정을 해라. 러시아 땅인 걸 인정을 해라. 그 전제로 전쟁을 종료, 휴전을 명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갈릴김이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루어진다고만 한다면 트럼프는 일단 2기 때의 지정학적 질서는 거의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반은 잡아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유의 공급이 규모가 그래도 전 세계 석유 공급에서 이제 원유 공급에서 거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이제 러시아이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비중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 유가도 컨트롤할 수 있게끔 야 공급해 마라. 왜냐면 사우디까지 포함이 되면은 사실 공급해 더 많이 늘려 이러면은 뭐 유가가 조정이 되잖아요. 그럼 유가가 조정이 되면 미국의 CPI에서 유가가 원유 관련되는 제품들이 2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면은 CPI가 조정이 돼요. CPI가 조정이 되면 파월한테 유가 떨어지고 물가 이렇게 안정되는데 왜 금리 안 내려 더 압박을 할 수 있어요. 금리에 대한 통제력도 트럼프가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하지만 더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양국이 이제 못마땅한 부분이 더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젤렌스키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영토를 포기하는 조건은 절대 안 된다. 그건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압박을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압박을 하면서 그러면은 종료를 하던가 아니면 전쟁을 계속할 거면 우리는 지원 없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반대편 입장을 볼게요. 러시아 입장을 보면은 러시아는 이제 그걸 압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즉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우리를 갖다가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세계 정상 원유 시장에 WTI 공급 시장에 들어올 것을 요구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관건이 된 거는 러시아의 요구사항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트럼프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러시아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줄 테니까 종전, 휴전을 해라라는 입장인 거고, 그리고 일부 해제를 해줄 테니까 원유, 정상 원유 시장으로 오라는 거고, 그런데 아직도 7개에서 8개 이상 걸려있는 금융, 그 다음에 외환 관련된 제재들이 있어요, 러시아에.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그것도 함께 포함을 하는 거죠, 자꾸. 조건을 거는 겁니다. 푸틴은 자꾸 그걸 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책이 그게 그 정도로까지 열어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무부의 보고서를 보시면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러시아를 갖다가 규제하고 제재를 합니다. 제재를 더 수위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몇 가지 해줄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선물로서 던져주는 거죠. 근데 그 던져주는 선물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끊어라라고 하는데 러시아는 그것보다 요구사항이 더 많은 거죠. 그 제재사항이나 수출 규제사항들을 갖다가 더 많이 빠르게 풀어주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러시아가 이제 영악한 거죠. 사실 스마트하기도 아주 명확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휴전과 전쟁 종료에 대한 것들이 썩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방편은 사실 당근을 러시아한테 더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만큼 러시아는 미국한테 가치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지정학 질서에 대한 변환에 대한 니즈들 이런 것들을 러시아는 이미 간파하고 있어. 푸틴이 그 전부터 트럼프랑 친했잖아요. 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리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종료가 좀 늦어지긴 하는데 전쟁 종료는 아마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엔 될 것이다. 이번 기회도 사실은 푸틴 입장에서 미국의 블로그에 쓰는 게 사실은 더 정상 시장에서 원유 시장에서의 그 판매 마진의 수익에 대한 것들이 더 폭증적으로 늘어나지 그전처럼 중국한테 전 세계 시장은 유가는 80불인데 50불 뭐 마이너스 거의 3, 40% 싸게 팔아가지고 이득을 보는 그런 이제 시절은 지나갔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기회고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러시아 시장에서의 자동차 산업 수출이라든지 많은 이제 기업들의 다시 재진입들을 갖다가 이제 간보고 있는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역시 이제 트럼프의 미국에서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왜냐면 제재 해제와 맞물리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러시아에서는 더
빠르고 더 비싸게 그리고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서 지금 미스매칭이 나는 정도이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는 미국의 블록에 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웅달책방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결국에 중국을 차단하고 억제하는데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그거를 1순위 과제로 생각해요. 그건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 바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1기 때 완성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2기 때 완성은 해야 됩니다. 근데 중국의 여지는 주지만 결국에 차단 수순으로 간다. 근데 그렇게 차단을 하는 만큼 미국의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들의 리스트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게 우선 협상 대상국이 바로 그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포함된 이런 국가들에서는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정치적인 지경학적 요소로 봤을 때도 기회가 올 것이고 기회가 오면 그게 바로 반영되는 게 바로 금융시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되면 금융은 빠르게 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베너핏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미국보다도 우리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좀 더 높다. 뭐 단순히 저평가 이런 관점으로 저는 보지 않고 지금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왔다. 다만 일본이 좀 더 빠른 것뿐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일본의 반도체 시장을 잘 보시면서 한국의 반도체 시장을 보신다면 충분한 기회에 어떤 포기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